걱정이 없는 할아버지. 조선 임금 영조가 하루는 나라 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하고 말하였지요. 나라를 다스리자면 하루라도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아마 마음 편한 사람을 퍽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리하여 다음 날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불러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70살이라는데 정말로 근심이 하나도 없는지 낯빛이 환하고 몸이 꼿꼿하였지요. 영조에게 고한 노인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일이 없고 세 아들 역시 모두 쇠처럼 튼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복된 생활을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무수옹이라는 별명을 듣는다고도 했습니다. 무수옹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할아버지란 뜻이거니와 근심이 없으니 오래 편히 산다는 뜻도 곁들어 있는 말이지요. 영조는 무수옹을 몹시 부러워하고 그에게 상을 후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내 이제 당신에게 구슬을 하나 줄 터이니 얼마 후 다시 올 때 꼭 돌려줘 하고 좋은 옥으로 된 구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아주 준 게 아니라 다음에 올 때까지 잠깐 맡긴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무수옹은 감지덕지 대궐을 물러나왔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한강에서 나룻배로 건너갈 때였지요. 마침 어떤 점잖은 선비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가 무수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무슨 귀한 선물을 내리십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내리시고 또 이렇게 귀한 보배를 잠시 갖고 있으라 하셨소. 무수옹은 기분이 사뭇 좋아서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자랑해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어디 한번 만져보기나 합시다. 선비는 구슬을 손에 받아 여기저기 살펴보았지요.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 구슬을 강물 속에 풍덩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을 저질렀구려. 어떡하면 좋겠소. 선비는 보기에도 딱할 만큼 쩔쩔매었습니다. 임금이 아주 준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것이었지요. 그러니 후에 무슨 벌이 내릴까 겁이 안 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수옹은 얼른 태어난 낯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근심하면 무엇하겠소. 염려 말고 어서 길이나 가보시오. 하고 오히려 선비를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무수옹은 집에 돌아와서도 역시 태어냈습니다. 온 식구가 마냥 애를 태웠지만 무수옹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잘 먹고 잘 잤지요. 다음날 이른 아침 큰 아들이 강가에 나갔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기에 드물게 크고 육중한 물고기였지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모친이 손수 식칼로 배를 가르자 거기서 잃었던 구슬이 곱게 나왔던 것입니다. 온 집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떠들썩하였지요. 그러자 바로 임금께서 부르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영조는 서슴지 않고 들어온 무수옹을 보더니 왜 그런지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구슬을 가지고 왔소. 조용히 그러나 의심쩍게 물었지요. 무수홍은 주저하지 않고 구슬을 바쳤습니다. 영조가 더욱 의아스럽게 바라보자 무수홍은 구슬을 잃었다 찾은 일을 솔직하게 고하였지요. 그 말을 들은 영조는 고개를 커다랗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참으로 복이란 따로 있는가 보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어찌 한 가지 근심도 없겠느냐. 다만 근심을 일삼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날도 상을 후히 주어 보내었습니다. 무수홍을 한번 시험할 생각으로 구슬을 강에 빠뜨리도록 시킨 사람이 바로 영조였다는 사실이 뒷날에야 알려졌다고 합니다. 세 번의 죽을 고비. 옛날 어느 마을 원님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뒤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님 부부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지요. 아들은 어느새 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 하나가 쌀을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릇에 쌀을 수북하게 담아 주었지요. 아유, 가엾기도 해라. 저런 귀한 아들이 머지않아 죽게 되었구나. 중은 쌀을 받아들며 혀를 찼습니다. 마침 마루에 앉아있던 원님이 이 소리를 들었지요. 지금 뭐라고 했소? 소승은 사람의 생명을 벌 줄 아는데 저 아이는 일찍 죽을 것 같습니다. 원님은 중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은 12살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원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원님, 방법이 있다면 아드님이 저와 같이 가서 부처님과 사는 것입니다. 원님은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게 놔둘 수도 없었지요. 원님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얘야, 나중에 네가 크면 부모를 몰라볼지 모르니 이것도 가져가거라. 원님은 아들에게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중을 따라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작은 절에서 살면서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중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앞으로 네가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 네 생명은 안전할 것이야. 그때까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며 견디도록 하여라. 자, 길을 가다 배가 고프면 먹거라. 중은 소년에게 누룽지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누룽지 자루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지요. 깊은 산속이라 쉽게 마을이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소년은 땀을 닦으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언제 나타났는지 등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 소녀는 자루에서 누룽지를 꺼내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한 마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요. 소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가 고프거든 이 누룽지를 잡수시오.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누룽지를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소년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누룽지를 먹고는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아휴, 살았군. 소녀는 그제야 안심을 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서 서둘러야겠어. 금은 밤이라 그런지 정말 어둡구나. 소녀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녀는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 안에서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상한 집이야. 얼른 나가야겠다. 소녀는 얼른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밥상 옆에 옥피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소녀는 얼른 옥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년이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집은 우지직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하였구나. 소년은 할 수 없이 산 속에서 밤을 샜습니다. 날이 밝자 소년은 빈 집에서 얻은 옥피리를 불어보았지요. 그런데 소년이 피리를 불자 몸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소년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몸은 스스로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옥피리를 잘 싸서 보따리에 넣고 숲을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온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말을 몰고 다니며 말 먹이는 일을 하였지요. 그때마다 소년은 옥피리를 불면서 말과 함께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년이 말을 먹이기 시작하자 말들이 살이 찌고 날렵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 영감의 큰 댁에서 잔치가 있었지요. 주인집 큰딸은 말 먹이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어서 가서 말 한 피를 가져오너라. 소년은 말 한 피를 몰고 왔습니다.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란 말이야? 어서 허리를 굽히도록 해라. 소년이 허리를 굽히자 큰딸은 소년의 등을 밟고 말 등에 올라탔습니다. 둘째 딸도 같은 방법으로 말 등에 올라탔지요. 소년은 다시 말을 몰고 와 막내딸을 태우려고 하였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이게 무슨 짓이야? 막내딸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소년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말 등에 올라타고 잔치집으로 갔지요. 혼자 남은 소년은 깨끗이 씻은 뒤 아버지가 주신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타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소년은 하늘을 날아서 잔치집으로 갔지요. 잔치집 위에서 원을 그리다가 마당 위로 내려왔습니다. 소년을 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온 줄 알고 땅바닥에 엎드렸지요. 이 집 잔치가 훌륭하다기에 잠시 구경을 왔네. 주인은 몇 번씩 고개를 조아리며 대접을 하였습니다. 주인집 막내딸도 가까이 다가가 음식을 챙겨주었지요. 고맙소. 이제 가봐야겠소. 다들 즐겁게 놀다 가시오. 소녀는 서둘러 말에 올라타더니 다시 옥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치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옥황상제를 본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지요. 막내딸은 웃는 얼굴로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소녀는 막내딸을 만나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언니들은 막내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하여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막내딸과 소년을 불렀지요. 머슴이 감히 주인집 딸과 가까이 지내다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머슴과 어울려 지낸 너 역시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는 호통을 쳤지요. 막내딸은 용서를 빌며 엉엉 울었습니다. 소년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었지요. 영감마님, 벌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소원?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들어주마. 무슨 소원이냐? 제가 그동안 기르던 말을 한 번만 다 보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다른 머슴을 시켜 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소녀는 말을 보자마자 재빨리 말 등에 올라탔지요. 아가씨, 빨리 타세요. 막내딸은 소년이 손을 잡아주자 얼른 말 등에 올라탔습니다. 소년은 한 손으로 옥피리를 불었지요. 두 사람이 탄 말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3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지요. 소녀는 서둘러 고향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한 후 다시 막내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내딸의 부모도 다시 나타난 소년과 딸을 보며 반가워하였지요. 그 후 소년과 막내딸은 혼인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3대 독자와 저승사자. 옛날 어느 고을에 2대 독자 집안이 있었는데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3번째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원해도 역시 자식이 없어 또 장가를 들었지요. 그리하여 아주 어렵게 결국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조금 큰 그 아들이 길을 가다가 큰 비를 만났지요. 아들은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져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길가에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말하였지요. 우리 집에 지금 시체가 있다. 하니 하인들은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물었지요. 너희들은 빨리 집안을 뒤져보아라. 하니 하인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시체는 없고 대문간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해서 그 아이를 주인에게 데려가니 주인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밤에 음식을 깨끗이 닦만하고 집신 3켤레를 삼아서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지성으로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아들은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집에서는 3대 독자가 죽는다는 말에 준비를 잘 해서 시키는 대로 다리 밑에가 지성으로 빌며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때 불빛이 번쩍거리며 오는 것이 있었는데 저승사자 3명이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음식을 실컷 먹고 아, 잘 먹었다. 다른 데로 가자꾸나. 하고 만들어둔 집신으로 갈아 신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심술쟁이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우물에 똥을 집어넣기도 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남의 집 밭에 들어가 밟아 버리기도 하고 감나무에 열린 감을 익기도 전에 모조리 장대로 따 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술쟁이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어느 날 심술쟁이 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바가지에 물을 퍼다 아이들에게 확 부어버렸지요. 꼭 생쥐들 같구나. 심술쟁이 아이는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심술쟁이 아이가 우물에 똥을 퍼 넣으려고 할 때였지요. 발을 헛디딘 심술쟁이 아이는 미끄러지면서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염라 대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넌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대왕마마, 저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을 우물 청소도 도맡아 하고 남의 집 밭에 풀도 뽑아주고 어린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심술쟁이 아이는 시치미를 대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럼요. 제가 어찌 대왕마마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당장 알아보마. 얘들아 어서 가서 거울을 가져오도록 해라. 저승의 신하들은 커다란 거울을 가져와 심술쟁이 아이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잠시 후 거울에는 심술쟁이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지요.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보던 염라대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였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이 아이를 당장 지옥에 떨어뜨려라. 염라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심술쟁이 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술쟁이 아이는 그제야 잘못을 뉘우쳤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지옥으로 떨어진 심술쟁이 아이는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헤치고 목욕을 해야 하고 맨발로 따가운 가시밭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심술쟁이 아이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대왕마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심술쟁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 잘못을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 거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심술쟁이 아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지요. 염라대왕은 선녀를 지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선녀를 본 심술쟁이 아이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선녀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걸 바꿔라. 이것을 꼭 잡고 올라오면 너는 하늘로 올라가 살 수가 있어. 선녀는 팥뿌리 하나를 심술쟁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얼른 팥뿌리를 붙잡았지요. 바로 그때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심술쟁이 아이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 아이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팥뿌리는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지요. 이를 어쩐담 이 사람들 때문에 팥뿌리가 모두 끊어지겠어. 마음이 급해진 심술쟁이 아이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놓지 못해. 얘야, 제발 우리를 데려가다오. 사람들은 울먹이며 심술쟁이 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심술쟁이 아이는 덜컥 겁이 났지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해. 아이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치며 사람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술쟁이 아이에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지요. 팥뿌리는 심술쟁이 아이가 발버둥 칠 때마다 끊어져 이젠 몇 가닥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게 온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심술쟁이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사람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가느랗게 남아있던 팥뿌리가 뚝 끊어졌지요. 심술쟁이 아이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염라 대왕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깝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는데도 끝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니. 자신의 몸에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팥뿌리를 끊어지지 않게 했을 텐데. 염라 대왕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거지 덕분에 혼이 난 임금.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아주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인지 아침 공부, 낮 공부, 밤 공부를 한 번도 거르질 않았지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달달 외워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내관을 달달 볶아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임금을 슬슬 피하였지요. 다들 궁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임금은 아주 뿌듯하였지요. 자신이 거느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처럼 완벽한 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내관이 문서를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것만 해도 100건이 넘사옵니다. 아이고, 임금은 뻐근한 뒷목을 잡았지요. 내관이 들고 온 문서들은 다름 아닌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억울한 사정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은 상소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뜻이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임금은 그날 밤 당장 미행을 하기로 하였지요. 임금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은 제일 먼저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이런저런 말도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하였지요. 임금은 다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은 별탈 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소금 독을 지고 가던 어느 소금 장수가 말하였지요. 오늘은 운수 대통이야. 소금 장수는 장사가 잘 됐는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친구에게 자랑하였지요. 달 구경을 가는 처녀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임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지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 그때였어요. 다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요. 누가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은 없고 웬 거적이 쳐져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그 거적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거적은 거지 가족의 집이었어요. 임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거적을 들춰보았습니다. 안에는 웬 비렁뱅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늙은이고 아이고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 가족인 듯 하였습니다. 변변한 방 한 칸도 없는데 찬 흙바닥에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는 집이라 하나 싶어 임금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세상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가족들은 임금이 훔쳐보는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었지요. 내가 오늘 동량 다닐 때 춘 춤을 보여줄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가 동량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가 말한 춤이었어요. 임금이 참 한심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지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일어나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가족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어요. 임금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거지들은 없이 살아도 참 행복해 보였지요. 문득 자신은 저렇게 크게 웃고 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임금은 또 생각하였습니다. 짐이 이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겠다. 임금은 불이 나게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지요. 날이 밝는 대로 대궐박 다리 아래에 사는 거지 아버지를 궁으로 데려오라. 다음 날 궁궐에서 나왔다는 웬 군사들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아라. 궁에 들라는 어명이시다. 다리 아래 움막은 난리가 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거지 아버지는 몸을 씻으랴 옷을 갈아입으랴 혼이 쏙 빠져버렸지요. 임금이 내렸다는 비단 옷이라는 건 어찌나 답답한지 어제 먹은 동량밥이 얹힐판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거지는 눈이 빙빙 돌았어요. 말로만 듣던 궁궐이라는 곳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문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름조차 어려운 방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었다고 상을 내왔는데 매화와 국화가 새겨진 그릇에 탕평채니 구절판이니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거지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선뜻 손이 가질 않았지요. 이럴 때에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던 흰죽 한 사발 먹으면 떨리는 속이 좀 가라앉을 듯 싶었습니다. 거지는 내관이 자꾸 먹으라는 성화에 꾸역꾸역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 접시마다 싹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 상을 다 비웠지요. 난생 처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은 거지는 밤새 설사에 토악질에 한숨 못 잤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거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쥐고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하루 이틀 사이 거지는 볼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생활 수십 년에 굶는 거야 이력이 났지만 많이 먹은 지금은 보릿고개 철보다 얼굴이 더 퀭하였지요. 거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주 괴로운 곳이로구나. 이런 거지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임금은 뿌듯한 생각이 들었지요. 맛난 음식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잤으니 이제 거지도 완벽해졌겠지. 그러나 그 시각 거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는 궁궐이 정말 싫었지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거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이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임금 뵙기를 청하였어요. 임금 앞에 나간 거지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있는 다리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간청 드리옵나이다. 임금은 거지가 그저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가겠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궁궐이 싫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요. 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다. 네가 원한다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지. 앞으로 입을 것과 먹을 거리는 충분히 대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거라. 이리하여 거지는 궁궐을 떠나 그리운 다리 아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에 갔던 거지가 돌아온 뒤 다리 아래 거지들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임금이 내려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도록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하였어요. 거지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모여 앉아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질 않았지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음식을 먹던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탈이 났습니다. 이 옥색 비단은 내가 먼저 갖겠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서로 비단을 갖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따로 삽시다. 나는 집을 지어 나가겠소. 무슨 소리? 내가 임금에게 불려가 재산이 늘었으니 그 돈은 내 돈이지. 형제들도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 때문에 화병이 났지요. 거지들이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소문을 들은 임금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주었던 쌀이며 옷감이며 고기를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다리 아래 거지집은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 거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지요. 음막에서는 이제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갖겠다며 다툴 물건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지요. 적은 음식도 나누어 먹으니 형제 사이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임금은 거지 가족이 몹시 궁금하였어요. 어느 날 임금은 또다시 미행을 나섰습니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움막이 있는 데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거적 안에서는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금은 거적을 들춰보았지요. 거지들은 사이좋게 춤을 추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것들에게 내가 내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던가? 임금은 거지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왜 궁궐보다 다리 아래에 사는 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도 임금은 가끔 거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거지들이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은 전에 없이 조금씩 편안해졌지요. 왠지 모르지만 임금이 하루하루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은 책을 읽는 것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그러자 궁궐은 알게 모르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궁에 오면 숨이 막혀 답답하다던 신하들이 스스로 일을 알아서 찾아 했고 임금은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니 신하들이 오가는 말도 편해졌습니다. 임금도 어느새 여유가 생겼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 번씩 미행을 나가 다리 아래 거지 가족을 훔쳐보았어요. 거지 가족들이 춤추고 웃으면 왠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임금은 다리를 찾았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임금은 그만 아가씨에게 반해 얼마 후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주 찾은 덕에 복을 받아도 제대로 받은 것이지요. 모두 거지 덕이었습니다. 아기를 빨리 낳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미련한 선비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지요. 아내는 배가 아파 방 안에서 뒹구는데 선비는 태평스럽게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픈 배를 잡고 아내가 간신히 말하였지요. 당신은 내가 아파 죽는데도 책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발 책 좀 치우고 약이나 지어와요. 선비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갔지요. 선비는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냈습니다. 약방까지는 30리 거리였지요.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서 소를 타고 가려는 것입니다. 선비는 소 등에 올라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잠을 적게 자서인지 꾸벅꾸벅 졸고 말았지요. 소는 느릿느릿 울타리를 끼고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울타리 주위에 호박 덩굴의 호박잎들을 본 것이지요. 소는 호박잎을 뜯어 먹느라고 울타리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선비는 그런 줄도 모르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비를 깨운 사람은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봐요. 소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울타리 주위를 돌기만 하잖아요. 그래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집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좀 지으려고요. 해가 지려고 해요. 지금 가서 어떻게 약을 짓겠어요? 약방 문이 그렇게 빨리 닫나요? 그럼요. 여기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셔야지요. 큰일 났구먼. 이미 늦었으니 약방에 가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별 고통 없이 부인이 금방 아기를 낳을 거예요. 선비는 금방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부인 곁에 앉아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라고만
하면 돼요. 예? 애나 어른이나 돈을 준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부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을 준다면 얼른 나올 거예요. 참으로 기막힌 방법이네요. 선비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를 외양간에 넣고 선비는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손에 엽전 몇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배가 아파 뒹구는 아내 곁에 앉아 엽전을 흔들며 소리를 쳤지요. 돈을 줄 테니 빨리 나오너라. 선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내가 뒹구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는 선비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지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아기가 쑥 나왔지요.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선비는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 길동이의 신기한 금붓. 아주 오랜 먼 옛날 어떤 산골에 길동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그림 그리기를 몹시 좋아하였지만 머슴을 살다 보니 붓한 자루 살 만한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길동이는 나무하러 가서는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강가에 가면 모래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익혔더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놀랄 만큼 늘었지요. 새를 그리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꼬리치며 헤엄을 치는 듯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감탄을 하여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나 길동이는 붓이 없어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붓이 하나 있었으면. 길동이는 앉으나 서나 그것만을 생각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 그루에 기댄 채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뭉게 구름이 일더니 난데없이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였습니다. 길동아, 무엇이 안타까워 그렇게 수심에 잠긴 것이야? 어머니는 길동이에게 다가와 시름겨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붓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럼 잠깐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 붓 한 자루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바꿔라. 어머니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붓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꿈에서 깨고 앞에 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마음이 허전하여 붓을 받았던 손을 굽어 보았지요. 그 순간 길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은 깨었으나 어머니가 주었던 붓이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길동이는 붓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길동이는 그 붓이 죽어서도 자기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붓을 가지게 된 길동이는 머슴 방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처음으로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파랑새를 종이에 그려 놓았지요. 그러자 파랑새가 파드득 날개를 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포롱포롱 날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 놓았어요. 그 학도 붓을 떼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훨훨 날아다녔지요. 그때 다락방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부자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리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부자는 머리를 기웃하고 방 안을 엿보다가 밖으로 날아온 새들이 모두 길동이 붓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붓을 얻었을까? 부자의 가슴에 욕심이 꿈틀거렸어요. 부자는 붓을 빼앗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놈, 그 붓을 어디서 얻은 것이야? 냉큼 내놓지 못할까? 부자는 다짜고짜 방 안에 뛰어들어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 붓은 어머니가 저에게 준 거예요. 길동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붓을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네 어미가 어떻게 붓을 준단 말이야? 이리네. 부자는 기어이 붓을 빼앗아 내려고 욕심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길동이는 그대로 있다가는 붓을 빼앗길 것만 같아 밖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해. 부자는 끈질기게 쫓아나왔어요. 길동이는 붓을 진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헐떡거리던 부자는 이번에는 자기 집 말을 타고 길동이를 바싹 뒤쫓아왔습니다. 길동이는 쥐고 있던 붓으로 종이에 금빛 말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금빛 말이 힝 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더니 입에서 불을 뿜고 귀에서 연기를 뿜었지요. 길동이는 잽싸게 그 말 잔등에 뛰어올라 앞으로 내달렸어요. 뒤에서는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습니다. 화살 하나가 똑바로 부자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부자는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길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타고 싱싱 내달렸습니다. 금빛 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초가집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마을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곳은 살 길을 찾아 헤매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소도 없고 보습도 없어 괭이로 밭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 방 안에 숨어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았지요. 길동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급히 품속에서 붓을 꺼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보습이 없는 집에는 보습을 그려주고 쌀이 없는 집에는 쌀 항아리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진짜 소가 되고 보습이 되고 쌀 항아리가 되어 마을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길동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하였지요.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쳐나서 마을은 삽시간에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동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며 그를 떠받들고 사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고개 넘어 넓은 세상에 떠벌려 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욕심 많은 왕의 귀에도 전해졌지요. 길동이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길동이는 신하들에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데 어디 내 앞에서 그 재간을 보여다오. 왕이 길동이를 보고 호령하였지요. 길동이는 꿈속에서 붓을 꺼내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징그러운 두꺼비가 허리를 펴더니 왕 앞으로 털썩털썩 뛰어갔지요. 왕은 얼굴을 찡그리고 성이 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길동이의 금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금붓을 빼앗은 왕은 마음이 흐뭇하여 이번에는 그 붓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왕은 무엇을 그릴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이를 그려야지. 왕은 붓을 들고 종이에 사발만한 금덩이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더니 왕의 발을 탁 때렸습니다. 왕은 돌에 맞은 발등을 썩썩 문지르고 나서 꾸불꾸불한 나무 하나를 그려놓았어요. 그 나무는 꾸불꾸불한 구렁이가 되어 입을 쩍 벌리고 왕에게 달려들었지요. 왕은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혼쭐이 난 왕은 사흘 동안 드러누워 앓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길동이를 불러들이라고 하였지요. 왕은 길동이를 가까이 불러 금붓을 쥐어주며 구슬렸습니다. 얘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터이니 늪을 하나 그려다오. 예, 어떤 늪을 그릴까요? 길동이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수양버들이 실실이 우거진 곳에 맑고 푸른 늪을 그리거라. 길동이는 붓을 들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 안개가 피어나는 맑고 시원한 늪 하나를 그렸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한 듯 수염을 내리쓸었지요. 그런데 늪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리거라. 길동이는 붓을 들어 이번에는 늪에 점을 뚝뚝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점은 물고기가 되어 늪에서 욱실거렸지요.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듯 또다시 수염을 내리쓸며 말하였어요. 늪을 보니 뱃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늪에 배를 띄워놓거라. 예. 길동이는 붓을 들어 늪에 대고 몇 번 휘둘렀습니다. 늪에는 배 한 척이 생겨나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왕은 배 위에 냉큼 뛰어올라 흥타령을 부르며 뱃놀이를 하였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뱃놀이를 하던 왕은 길동이를 보고 다시 호령하였어요. 물이 잔잔하여 노는 것이 재미가 없구나. 물이 흔들리게 하여라. 길동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하던 늪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배가 조금씩 흔들거려 흥이 나질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리도록 하여라. 길동이는 금붓을 더 세차게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일던 늪에 갑자기 집채 같은 큰 파도가 일어 번졌습니다. 왕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까불거리다가 물속에 곤두박혀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이 고약한 왕도
물속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지요. 왕을 없애버린 길동이는 금붓을 가슴에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길동아, 정말 장한 일을 하였구나. 늠름하고 억세게 자란 너를 보니 이젠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동이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도 더 억세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금빛 말을 그려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동이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길동이는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된 기생. 조선시대 성종 임금 시절 이야기입니다. 강을 굽어보는 정자에서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평양 감사가 생일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가야금과 장구 가락에 맞춰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요.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인고? 기생들 가운데 가장 애띠 나이를 가리키며 감사가 물었지요. 이름은 난이라고 합니다. 갓 12살이지만 노래와 춤은 물론 가야금도 잘 탄답니다. 또 글과 문장을 알아 시를 짓기도 하지요. 우두머리 기생이 자랑스럽게 말하였지요. 감사는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감사의 외동아들 홍도령은 난이와 동갑내기였지요. 그런데도 벌써 사설을 술술 읽고 풀이하는가 하면 운만 띄우면 바로 시를 써내는 재간둥이였습니다. 또한 춤솜씨도 뛰어나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고 있었지요. 두 아이를 어울려 춤을 추게 해보거라. 잔치흥이 한껏 오르자 평양 감사가 말했습니다. 난이와 홍도령은 어우러져 춤을 추었지요. 난이는 하늘하늘 버들가지 같고 홍도령은 꽃밭을 누비는 나비 같았습니다. 두 아이는 한 쌍의 원앙처럼 잘 어울렸지요. 그 후 난이는 더 이상 기생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도령이 공부하는데 먹을 갈아주거나 시를 지어 묻고 답하며 놀아주는 게 일이었어요. 가끔씩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들려주는 난이를 감사 부부도 딸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홍도령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난이는 꽃처럼 어여쁜 처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창 깊어질 무렵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홍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도 장가는 들 수 있어. 하지만 난이는 기생이니 정식 결혼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장가를 들기 전에 첩을 들일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과 난이의 관계를 염려한 감사가 물었어요. 대장부가 어찌 여자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홍도령은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모든 사람이 홍도령의 의젓함에 감탄하였지요. 난이 혼자만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하였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홍도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난이를 위로하였어요. 난이는 지금까지의 사랑이 거짓인 것만 같아
홍도령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지요. 자신만만하게 서울로 돌아온 홍도령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난이가 보고 싶어졌지요. 책을 보아도 밥상 앞에 앉아도 잠자리에 누워도 난이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난이가 그토록 울던 이유를 이제 알았구나. 홍도령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곧 과거가 있어. 친구들과 산속의 조용한 절간으로 가 공부를 하거라. 난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속이 타는 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홍도령에게 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홍도령은 친구들과 충청도의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새가 울면 난이가 노래하는 것 같고 발소리가 나면 난이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달을 보면 난이가 방긋방긋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를 찾아가자. 어느 겨울밤 홍도령은 친구들 몰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음날 산사는 발칵 뒤집혔지요. 홍도령이 사라진 걸 안 가족들은 산을 온통 뒤졌습니다. 모두들 홍도령이 눈길에 미끄러져 변을 당했거나 산 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한 걸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홍도령은 난이 생각만 가득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평양까지는 너무나 멀었어요. 귀하게 자란 홍도령에게 세상은 너무도 춥고 고달팠습니다. 신발은 닳아 떨어지고 옷은 헤어졌습니다. 갓도 다 망가져 초립을 주워 썼지요. 돈 한 푼 없이 나선 데다 길도 모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리길을 걷고 또 걸어 홍도령은 이윽고 평양에 도착하였어요. 그렇지만 홍도령은 난이의 치마 자락도 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아들이 난이를 자기 방에 가두어 버린 것이지요. 저 혼자만 난이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난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홍도령은 한 아전의 집으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전에 홍도령 아버지의 은덕을 입었던 아전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감사 아들이 사는 집 앞마당의 눈을 치우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홍도령은 눈을 치우며 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좀처럼 얼굴도 내밀지 않았지요. 저놈 빗질하는 꼬락선이 좀 보게 꼭 사마귀 같구만. 문틈으로 보던 감사의 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젠 일이라고는 손대 본 적이 없는 홍도령이 일하는 품새가 너무나 어설펐기 때문이었지요. 저 어설픈 꼬락선이 좀 보라고. 감사의 아들은 우스꽝스런 광경을 보라며 난이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난이가 마루로 나왔어요. 홍도령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밤낮 없이 그리워하던 난이와 눈을 마주친 것이지요. 홍도령은 난이가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초립을 지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아는 척도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저를 찾아 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왔건만 나를 본 척도 하지 않다니. 실망한 홍도령은 비틀거리며 아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홍도령을 몰라본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모른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홍도령을 만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마음 아픈 일이라도 있는 것이야.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난이에게
감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삿 날인데도 못 가보니 불효가 되어 우는 것입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내가 제사에 쓸 물건들을 챙겨줄 터이니 서둘러 다녀오너라. 하지만 내일 꼭 와야 한다. 감사의 아들은 몇 달 만에 나니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나니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다음 홍도령이 머무는 아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비로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님 아들이 병사들을 시켜 잡으러 올 거예요. 우리 멀리 도망쳐 살아요. 나니가 눈물을 훔치고서 말했습니다. 좋아,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야. 깊은 밤 홍도령과 나니는 길을 떠났어요. 쉬지도 않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홍도령과 나니가 도착한 곳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나니는 갖고 온 폐물을 팔아 초라한 집을 겨우 장만하였어요. 이제부터 서방님은 공부를 하십시오. 부모님께 끼친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책을 여러 권 사온 나니가 말했습니다. 끼니는 자신이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하여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홍도령은 이를 악물고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나니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따끔하게 나무랐어요. 또 기운이 빠졌을 때에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나라에서 과거를 열었습니다. 홍도령은 보찜을 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빼어난 답안을 써내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지요. 이 답안지의 주인이 대감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노릇이오? 답안지를 보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홍도령의 아버지는 이조판서였습니다. 제게 외동아들이 있었으나 3년 전 산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된 줄로 여기고 장례까지 치렀사옵니다. 임금님은 즉시 홍도령을 불렀습니다. 홍도령은 초라한 시골 선비의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숨김없이 아뢰었지요. 임금님과 홍도령의 아버지와 모든 신하가 놀랐습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였으나 그대들의 사랑과 노력이 참으로 장하도다. 이조판서는 난이를 정실 며느리로 삼도록 하시오. 임금님이 명령하였어요. 기생은 정부인은 될 수 없는 게 나라의 법인데 임금님이 특별히 정부인으로 삼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집으로 온 홍도령과 나니는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홍도령과 나니가 살던 산골 마을을 좌랑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홍도령이 병조 좌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마음껏 살고 싶었던 처녀.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어깨 넘어 배운 바느질도 아주 잘했습니다.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어른들은 시집 가면 예쁜 딸을 낳겠네 하며 기특해 하였지요. 밭 일을 할 때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는 딸이 자랑거리였지요. 처녀가 사는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아들 가진 집에서는 서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오면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부잣집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고운 딸이 혼기를 놓칠까봐 걱정이었지요. 얘야,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게 왜 싫은 것이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살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잖니. 하지만 처녀는 부잣집보다도 자기 뜻대로 재미나게 일을 하며 온 식구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외아들인 신랑감은 집안 잘 사는 것만 믿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고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며 술에 취해 있거나 노름만 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처녀는 당연히 싫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번에 놓치면 나이가 너무 차서 시집 가기 어렵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남자는 장가를 들어야 철이 든단다. 지금은 그래도 혼인을 하면 달라져. 처녀는 부모님 설득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며느리가 된 새색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 단장을 하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부엌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네 신랑이나 챙기거라 하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색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느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색시가 시어머니에게 바느질할 것이 있냐고 했더니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너는 네 신랑만 잘 받들면 된다고 했거늘 또 딴소리야? 부엌 일도 바느질도 할 수 없어 수라도 놓으려고 수틀을 집어들면 신랑은 확 빼앗아서 던져버렸지요. 신랑도 시어머니도 색시가 무슨 일만 하면 야단을 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뒹굴던 신랑은 어머니 아버지 관심이 뜸해진 틈을 타 또다시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기생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노름판에 가 있었지요.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더니 끝내는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색시가 방문을 열고 문에 기대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느라고 마루 밑에 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먹이통에 준 밥은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며칠을 두고 보니 고양이는 주인이 주는 밥보다 제 힘으로 잡은 쥐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색시는 그 고양이를 보고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콱 막혀버린 자신을 발견하였지요. 자기의 신세가 고양이 신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볼 때마다 시집 오기 전 자유로웠던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났지요. 시집을 오고 난 뒤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밥맛도 없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도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잠에서 깨질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늘 머리가 아팠지요. 그러니 점점 야위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색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매질을 해대었지요.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가 있나?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나? 만약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신랑이 매질을 할 게 뻔했으니 결국 색시는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앓던 색시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색시 무덤에는 눈도 채 녹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새싹이 곳곳에 돋아나 있었지요. 꽃 한 송이 안에 보라색, 흰색,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꽃은 색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고양이 얼굴과 꼭 닮아 있었지요. 화랑들이 목숨을 건 우정. 화랑도는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청소년 단체입니다. 화랑도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화랑이라고 일컬었지요. 신라 진흥왕 때 사다음이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사다음은 총명하고 용감하였으며 의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소년이었지요. 그래서 화랑들의 우두머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다음에게는 무간이라는 친구가 있었지요. 왕족 출신인 사다음과는 달리 무간은 보통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깊이 사귀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통하니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다음과 무간은 진실로 서로를 아꼈지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짐하듯 이렇게 약속하고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진흥왕이 국토를 넓히기 위하여 이웃 나라인 가야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다함은 제일 먼저 무간에게 달려가 의논을 하였지요. 화랑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좋아, 네가 장군님께 우리 화랑들이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청해봐. 난 화랑들에게 네 생각을 전할게. 사다함은 이사부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들고 군대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가야를 공격하는 싸움에 참가하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뛰어나온 낯선 소년에 이사부 장군이 흠칫 놀랐어요. 예사롭지 않은 소년의 눈빛에 끌린 장군이 물었지요. 아주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몇 살인 것이야? 15살이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사다함입니다. 오, 네가 그 유명한 화랑 사다함이로구나. 그래, 진정 싸움터에 나가고 싶은 것이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저와 저를 따르는 낭도들은 신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상이 참으로 높구나.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이사부 장군은 흔쾌하게 허락해 주었어요. 사다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지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담과 무간은 달빛 아래에서 두 손을 꼭 잡고 굳게 맹세하였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저 달이 우리의 약속과 우리를 지켜볼 것이야.
다음 날 사다함과 무가는 서로의 굳은 맹세를 가슴에 새긴 채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다함이 거느린 소년 군대를 본 가야 군사들은 고웃음을 쳤지요. 신라도 참 딱하군. 오죽 싸울 사람이 없으면 저런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들을 다 내보냈을까? 하지만 신라의 화랑들은 기죽지 않고 소리를 쳤지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드디어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야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창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섰던 사다함이 가야군의 우두머리를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우르르 몰려오는 가야군을 뜨끔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화살은 쌩하고 날아가 가야군의 우두머리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바로 사다함이 이끄는 신라의 화랑들이었지요. 신라의 화랑들이여,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사다함은 화랑들에게 힘차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가야 군사들은 당황하여 질서를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지요. 사다함의 소년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가야군을 용감하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야 군사 한 명이 사다함을 찌르려고 등 뒤에서 창을 들고 달려왔어요. 사다함, 피해! 이것을 본 무관이 싸우다 말고 소리치며 그 가야 군사에게 창을 던졌지요. 그 바람에 무관은 다른 가야 군사의 창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무관, 차라리 내가 창에 찔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관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다함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무관은 오히려 씩 웃으며 사다함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넌 우리 화랑의 대장이잖아. 그리고 이 상처는 며칠 치료하면 금방 나을 것이야. 다음에는 네가 나를 구해줘야 해. 이렇게 해서 신라군은 가야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온 나라는 승리의 소식으로 떠들썩하였고 모두 화랑들과 사다함을 칭찬하였지요. 진흥왕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오, 장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토록 용감하게 싸우다니. 사다함과 화랑들이 있는 한 신라의 앞날은 해처럼 밝으리라. 용감한 화랑들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그런데 큰 일이 났습니다. 2년 뒤 무관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사다함이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정성껏 돌보았지만 무관은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무관,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사다함은 울부짖으며 친구의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어찌나 슬퍼했던지 밥 한 술도 뜨지 못하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사다함을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을 굶은 사다함은 달빛 아래에서 친구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그 맹세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